하늘은 사람에게 시련을 주되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하늘이 보내준 조각 하나가 운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작은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2004년 3월 14일 저녁 8시 춘천시 조양동의 한 투룸 원룸에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인 민호가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집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김영숙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2살의 그녀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라면 끓여줄게. 영숙 씨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는데도 집에 와서 또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거칠어진 손에 상처가 나 있었지만 반창고 하나 제대로 붙일 여유도 없었죠. 영숙 씨는 라면을 끓이면서 벽에 붙어있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학원비 납부일, 월세 내는 날, 그리고 내년이면 다가올 대학 입시.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 일정이었습니다. 민호야, 대학 가면 뭐 공부하고 싶어? 법학과요. 엄마,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법학과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거든요. 라면을 다 끓인 영숙 씨는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계란 하나를 반으로 나눠서 민호 그릇과 동생 민수 그릇에 하나씩 올려줬습니다. 본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지만 아들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안 드세요? 엄마는 아까 저녁 먹었어. 너희들만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남은 밥 한 공기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영숙 씨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노래방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또 나가세요? 민호가 연필을 놓으며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응. 엄마가 일하러 가야지. 너희들 공부할 돈 벌어야 하잖아.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까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안 돼. 우리 민호는 공부만 하면 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영숙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전부였습니다. 버스비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걸어서 노래방까지 가야 했습니다. 문단속 잘하고 일찍 자. 엄마 새벽에 들어올 거야. 영숙 씨는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다시 책을 펼치는 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실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영숙 씨는 얇은 점퍼깃을 세우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래방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매일 이 길을 걸으면서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민호만 대학 보내면 좀 나아질 거야. 노래방에 도착한 영숙 씨는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영숙 씨, 오늘도 고생 많네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영숙 씨의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며 노래방 룸을 청소하고 음료를 나르는 일. 힘들었지만 민호가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새벽 4시가 되자 영숙 씨는 노래방 정리를 마쳤습니다. 가방 안에는 하루 벌어들인 팁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곧 새학기인데 교재비가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새벽 4시 30분. 노래방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골목 어귀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줌마, 담배 하나만 주실래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영숙 씨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잠깐만요. 남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영숙 씨가 뒤돌아보는 순간 날카로운 것이 그녀의 몸을 찔렀습니다. 한 번,
2번, 3번. 영숙 씨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경 출근길에 나선 한 시민이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영숙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온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17군데나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 주변에는 담배꽁초 여러 개와 피가 묻은 과도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영숙 씨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서는 민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영숙 씨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민호는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들어와서 피곤할 텐데 따뜻한 아침 식사라도 준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 드세요. 하지만 어머니 방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오지 않으셨던 거죠. 혹시 노래방에서 잠드셨나? 민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늦어도 새벽 5시에는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학교 갈 시간이 다가왔지만 민호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민호는 급하게 불려 나왔습니다. 혹시 김영숙 씨의 아들 민호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민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경찰관이 부축해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새벽에 조양동 골목길에서 발견됐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일하시던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온몸에 흉기를 맞은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담배꽁초 몇 개와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CCTV가 없어서 목격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호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위해 밤늦게 일하러 나가시던 어머니가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잡으셨나요? 아직 수사 중입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을 국과수에 보내서 검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7살 고등학생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동생 민수에게는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이 몇 명 와줬지만 영숙 씨는 워낙 조용히 살아왔기 때문에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어쩌지? 중학교 2학년인 동생 민수가 형의 소매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형이 있잖아. 하지만 민호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놓은 돈은 장례 비용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친척들이 모여서 형제의 앞으로를 논의했습니다. 애들을 혼자 두면 안 되겠어. 나눠서 키우자. 민호는 고등학생이니까 우리 집에서 맡을게. 민수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키우면 어떨까? 어른들은 형제를 떨어뜨려 놓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반대했지만 미성년자인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 헤어지기 싫어. 민수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척 집에서 키워주겠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결국 민호는 큰아버지 집으로, 민수는 작은아버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둘 다 춘천을 떠나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 집에서의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큰어머니는 민호를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역시 남의 집이었습니다. 사촌들과 함께 지내면서 민호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경찰에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끔 경찰서에 전화해봐도 아직 수사 중입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잊고 살아야지. 내가 평생 그것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민호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꼭 밝혀내야 해요. 하지만 미성년자인 민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매일 밤, 민호는 어머니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꼭 알아낼게요.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건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민호는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되겠다고.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직접 찾겠다고. 경찰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큰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경찰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도 민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민호는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드디어 경찰대학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민호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08년 3월, 경찰대학을 졸업한 민호는 드디어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민호는 어머니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경찰이 됐어요. 민호의 첫 발령지는 서울 강남경찰서였습니다. 신참 경찰관으로서 순찰 업무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민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강력사건을 다루는 형사가 되는 것이었죠. 민호야, 너 왜 그렇게 강력사건에만 관심이 많아? 같은 기수 동료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을 경찰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6개월간의 순찰 근무를 마친 후 민호는 강력계로 발령받았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형사가 된 것입니다. 민호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첫 사건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민호는 현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선배 형사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해도 민호는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김민호,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승진하려고? 아닙니다. 그냥 범인을 꼭 잡고 싶어서요. 민호의 눈에는 다른 형사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한이었습니다. 모든 범인이 어머니를 죽인 그 범인과 겹쳐 보였거든요. 2009년 여름, 민호에게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배정됐습니다. 홍대 근처에서 20대 여성이 칼에 찔려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민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피해자의 상처를 보는 순간 5년 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이 사건을 절대 미제로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집에 가서 쉬어. 내일 다시 하자. 선배 형사가 말했지만 민호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조사한 끝에 마침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집념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민호의 실력은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항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건은 해결할 수 있는데 정작 어머니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이었거든요. 2010년 민호는 춘천경찰서로 전근을 신청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춘천으로 가려고 해? 서울에서 잘하고 있잖아.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도착한 민호는 가장 먼저 어머니 사건 파일을 찾아봤습니다. 2004년 김영숙 살인사건. 먼지가 쌓인 파일을 열어보니 당시 수사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4개, DNA 검출 완료,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채모 일가닥. 민호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해서 대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확충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건 재수사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 7년 전 사건인데 뭐가 새로 나올 게 있겠어. 그냥 두지 그래.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장 주변 상인들을 다시 찾아가 인터뷰했습니다. 아, 그때 그 사건 말이에요? 참 안타까웠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다시 물어보세요? 혹시 당시에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다면. 민호는 끈질기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민호는 동생 민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민수는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아직도 엄마 사건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응. 형도 이제 형 인생을 사세요.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범인이 잡히지 않는 한 엄마는 편히 쉴 수 없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2012년, 춘천에서 또 다른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민호는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현장을 보는 순간, 민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어머니 사건과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8년이나 지난 시점이라 같은 범인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을 때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어머니 사건과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민호는 자청해서 현장에 나섰습니다. 동료들은 민호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민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를 죽인 범인과 마주칠 날이 올 거야. 2015년이 되어도 어머니 사건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은 완전히 잊혀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밤 11시, 춘천시 효자동의 한 골목길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20대 여성 박소영 씨가 괴한에게 폭행당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박소영 씨를 넘어뜨린 후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박소영 씨가 저항하자 범인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방 내놔, 빨리. 쉰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범인은 담배 냄새를 풍기며 박소영 씨를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자 범인은 가방만 빼앗고 도망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강력계. 민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앉아 계세요. 민호는 박소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부터 가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빨리 범인 잡아주세요. 박소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키가 170cm 정도 되는 중년 남자였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민호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 사건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모든 사건이 중요했습니다. 혹시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래도 다시 보면 알 것 같아요. 민호는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로등이 어둡고 골목이 좁아서 범행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들 모두 증거품으로 수거하겠습니다. 동료 형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민호야, 강도 사건인데 굳이 담배꽁초까지? 혹시 모르잖아요. 상습범일 수도 있고. 민호는 현장에서 담배꽁초 12개를 수거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사소한 증거에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13년간 형사 일을 하면서 민호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2004년과 달리 주변에 방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게 범인인 것 같네. 화면에는 담배를 피우며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중년 남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체격과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박소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CCTV에 찍힌 사람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겠습니다. 박소영 씨는 영상을 보자마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맞아요. 담배 피우는 모습이랑 서 있는 자세가 똑같아요. 민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용의자가 나온 것입니다. 국과수의 DNA 감식 의뢰하겠습니다. DNA요? 강도 사건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과장이 의아했지만 민호는 고집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의 범죄자들 DNA, 비비 확인해보는 건 기본 아닙니까? 결국 민호는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들을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민호에게는 13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2017년 12월 1일 오후 2시,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담배꽁초에서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검사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문제는 없는데 이 DNA가 13년 전 미제 사건과 일치합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3년 전이요? 네, 2004년 춘천에서 발생한 김영숙 살인사건입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3년 동안 찾아 헤맨 어머니의 원수가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100% 일치합니다. 동일 인물이 확실해요. 민호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2004년 김영숙 살인사건 현장 담배꽁초 DNA와 완벽 일치. 민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13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그 놈이 바로 며칠 전 강도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급하게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과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먼저 2004년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김영숙 42세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4개에서 동일 인물의 DNA 검출. 미제 사건 처리. 이제 미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뭔데? 강도 사건 용의자가 13년 전 살인사건 범인과 동일 인물입니다. 과장도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국과수 결과입니다. 이제 수사팀을 꾸려야 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과 너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13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어머니를 죽인 그놈이 바로 며칠 전 강도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결과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민호야, 상부에서 연락 왔어.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린다고 해. 13년 전 미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래. 민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팀장을 맡겠습니다. 하지만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2004년 김영숙 사건 피해자가 내 어머니라는 게 확인됐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번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정서적으로 얽힌 사건이라며 상부에서 강제 휴가 명령이 내려왔어. 과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감정에 휘둘려서 수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게 이유래.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3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에 정작 자신은 배제당한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2주간 휴가 내고 집에서 쉬어. 수사팀은 박 형사가 팀장 맡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수사팀이 범인을 찾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공식 수사에서는 배제됐지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영정사진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그놈을 잡아내겠어요. 며칠간 민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직접 유인해야 했습니다. 1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민호는 인터넷에서 여성용 의류와 가발을 주문했습니다.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도록 화장법도 연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12월 10일 밤 10시, 춘천시 조양동. 어머니가 죽임당한 바로 그 거리에 한 젊은 여성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발에 화장을 하고 여성 복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바로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13년 전 어머니처럼 늦은 시간에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피곤한 듯 느린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옷차림부터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을 어머니처럼 연출했습니다. 첫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밤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작전이 실패한 건가?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경험했을 그 순간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3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담배 하나 있나? 바로 그 순간,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어머니를 죽인 그놈이라는 것을. 13년 전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아줌마, 담배 하나 있나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숨겨둔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대상 확인. 움직입니다. 미리 연락해둔 동료 형사들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년, 반쯤 벗겨진 머리, 술에 취한 듯한 모습. 바로 박소영 씨가 묘사한 그 강도범이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남자의 손이 민호의 가방에 다가왔습니다. 13년 전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민호는 남자를 껴안으며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남자가 놀라며 몸부림쳤지만 민호는 그를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13년간 쌓인 분노와 원한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남자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걸어왔어 여기까지. 널 잡기 위해 13년 동안. 남자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너 누구야? 2004년 3월 15일 새벽. 김명숙. 기억나지? 남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료 형사들이 달려왔습니다. 13년 만에 드디어 어머니의 원수를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춘천경찰서 조사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13년 전 미제 사건의 용의자가 잡힌 것입니다. 이름이 뭐야? 최철호입니다. 54세의 최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13년 전 김영숙 살인사건 기억나? 수사팀장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최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하지만 DNA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사실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배제된 상태였지만 동료들이 참관을 허락해줬습니다. 야, 이제 그만 실토해. 증거가 다 나와 있어. 최철호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담배는 피우지만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수사는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최철호는 강도 사건은 인정했지만 살인사건만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욕은 바가지 씌워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협박만 했는데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민호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발뺌을 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철호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노래방에서 일하는 아줌마 하나 있었어요. 김영숙 씨 말이지?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최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술값이 비싸다고 했더니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뒤따라갔어요. 사과받고 싶어서.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이유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계속 무시하더라고요.
담배 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칼로 찔렀다는 거야? 최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협박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수였어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17군데나 찌른 것이 실수일 리 없었습니다. 분명히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나흘째, 최철호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그 아줌마를 덮치려고 했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그 아줌마가 너무 저항을 해서, 그래서 칼로. 민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도 죽였다며? 수사팀은 최철호를 계속 추궁했습니다. 2010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 그것도 내가 한 거지? 최철호는 결국 또 다른 살인사건까지 자백했습니다.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도 실수였어요.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2번이나 실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수사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최철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건의 살인과 성폭행 혐의였습니다. 피고인 최철호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2명의 무고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검사의 구형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피고인 최철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이 고작 무기징역이라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형이 아니에요? 민호가 판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고 명확한 살인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17군데나 찌르고도 살인 의도가 없다니. 또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민호는 법정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3년을 기다린 결과가 이것이라니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민호는 최철호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최철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공허한 사과일 뿐이었습니다. 13년 늦었어요.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3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최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동생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범인 잡혔어. 정말요? 드디어? 응. 무기징역 받았어. 전화 너머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쉴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 끝났어. 하지만 민호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13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종료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최철호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그 길을 걸었습니다. 13년 동안 미뤄왔던 그 길을. 춘천 교회의 한적한 공동묘지. 어머니 김영숙 씨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무덤 앞에 다가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3년 만에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민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해냈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나무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13년 동안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매일 엄마한테 쓴 편지예요. 민호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4년 3월 16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2004년 3월 16일, 엄마, 왜 가셨어요?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2005년 1월 1일. 엄마, 새해예요. 엄마 없는 첫 번째 새해. 너무 외로워요. 일기장을 넘기며 민호는 계속 읽었습니다. 2008년 3월 10일. 엄마, 저 경찰 됐어요. 이제 엄마 원수 갚을 수 있어요. 2012년 5월 20일. 엄마, 오늘도 사건 현장에 갔어요. 혹시 엄마 죽인 놈과 관련 있나 해서요. 민호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엄마,
드디어 끝났어요. 최초로 무기징역 선고받았어요. 민호는 일기장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 일기장에 제 13년이 다 들어있어요.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꽃집들이 바람에 날려 무덤 위로 떨어졌습니다. 큰아버지 집에서 살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밤마다 엄마 꿈을 꿨어요. 민호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너무 어려서 엄마 얼굴도 가물가물하대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엄마 이야기 해줬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소풍 전날 김밥 만들어준 이야기,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던 얘기, 운동회 때 민수랑 달리가 하다가 업고 뛴 얘기.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기억나세요? 2004년 설날에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에는 어머니와 민호, 민수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근데 2달 후에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했죠? 진짜 잘한 거 맞죠? 바람이 민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덤 뒤편에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편히 주무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민호는 일어서서 무덤에 깊게 절을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3년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았던 그 약속을 그는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어쩌면 세상도, 하늘도 그 한 사람의 집념에 마음을 움직였던 걸지도 모릅니다. 끝끝내 그 손으로 어머니의 원수를 잡아낸 그날, 세상은 조용했지만 무덤 속 어머니는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을 겁니다.